자, 오늘도 킹스맨과 함께 이슈들 풀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김한 한글이 기자, 자 박석원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좋은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첫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소식은 여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2차 추경안 국회 통과입니다. 네. 여야가 어제 오전에 극적으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합의했는데 이후에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면서 휴일 밤 사이에 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 4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 증가한 62조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네. 여야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소급 적용. 네. 이게 가장 문제인데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자신들이 양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소급 적용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단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시급한 지원을 위해서 양보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된 부분들이 있다. 뭐냐면 이제 규모가 좀 늘어났고요. 정부에 예. 비해서. 그다음에 손실보상 보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철이 됐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이고요. 정부 여당은 어쨌든 선거 전에 이거를 한다. 이 입장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들을 들어주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두고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추경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1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바로 지급이 네, 오늘 된다고 하죠? 오늘 오후부터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일단 이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지 예. 뭐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 한 70만 명, 뭐 문화예술인도 한 3만 명, 그다음에 법인 택시 노동자들 한 8만 명, 그다음에 전세 노선 버스 기사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경안 내용 자세히 한번 보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예, 먼저 총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이전 교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서 62조 원이고요. 네. 지원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에서 50억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대상 확대했고 법적 손실 보상에 따른 지급 대상 사업장도 매출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했고요. 또 보전율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원 대상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리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에게 애초 200만 원 지급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올렸고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5만 원에서 100만 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안도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원 범위 금액이 전반적으로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뭐 추경 역사를 다시 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렇죠. 편성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본 손실이 굉장히 뭐 6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의 국가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던 사실 이제 그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소급 적용 소급 적용.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 3일 놔두고 지금 합의가 된 거잖아요. 표심하고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네,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이었고 네. 윤석열 정부의 1호 정책인데 반드시 이제 선거 전에 관철시키겠다 이게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이러면서 합의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 앞두고 수십 조의 돈이 풀리는데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이 한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따냈다. 이게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네.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날 된 거예요. 임기 마지막 날. 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야 간에 어쨌든 이제 협치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 협치의 핵심이 어쨌든 국회에서 원만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근데 막 이 박병석 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 이런 합의가 됐다라는 게 앞으로 좋은 징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기 끝나기 어제 자정 기준으로 1시간 반 전에 통과가 그러니까 됐거든요. 딱 1시간 반 그런 게 전이에요. 약간 극적인 네. 부분들도 있었고 예. 이번에
그 추경안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은 그 버스 기사님, 뭐 택시 기사님, 대리 기사님의 그 지원 금액이나 범위가 확대된 게 제일 눈에 네.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이 이제 민간 쪽으로 이렇게 접촉면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민심을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냐 이런 뭐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이것 때문에 법사위원장 등등 때문에 아직까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참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건에서도 보듯이 국회의장의 역할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새삼 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하위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좀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진통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아주 기분 좋은 네, 소식이네요. 저도 참 전해주십시오. 전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예.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를 석권했습니다. 영화 브로커의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 그리고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송강호 배우의 칸 나무주연상은 한국 배우 최초고요. 아시아 배우는 4번째 수상입니다. 송강호는 나무주연상에 본인 이름이 호명된 뒤에 시상식에 올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르시 보쿠 불어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예술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깐느박이라고 불리는 박찬욱 감독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라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 보냈다 이렇게 말문 열었는데요. 영화도 극장의 손님이 끊어지는 시대를 겪었지만 그만큼 극장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화관을 지키면서 이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 믿는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 감독의 칸 영화제 본상 수상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너무 하여튼 들뜨고 행복한 소식인데 자 오늘 스튜디오에 영화 배우가 또 한 분 와 계시죠. 우리 네. 김한 기자님도 넷플릭스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제가 어제 봤는데 뭐 영화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저 엠번방 관련된 텔레그램에 퍼졌던 성착취를 취재했던 내용을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고요. 네. 제목은 사이버지옥 엠번방을 무너뜨려라인데 한 일주일 정도 한국 영화 1위를 기록을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전체 콘텐츠 통합 4위, 그다음에 뭐 비영어 부분 영화의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뭐 어제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놀랍게도 우리 박석원 앵커도 나옵니다. 저도 어떻게 얼떨결에 네. 우리 박석원 네. 앵커가 신스틸러로 뉴스를 탁 그냥 눈을 끌어버리는 하여튼 장면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K 컬처, K 다큐 뭐 모든 게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일단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컨텐츠 생산 국가다라는 걸 좀 입증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역량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 모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을 지금 뭐 국내외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저런 콘텐츠들을 의미도 있는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어쨌든 나라다. 이 부분이 좀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도 헤어질 결심에서는 뭐 중국 배우가 출연하기도 그렇죠. 하고 탕웨이 또 나오죠. 브로커에서는 일본 감독이 제작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투자하고 제작하는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한 아시아 영화에서 한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과거에 그 역할을 홍콩이나 중국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죠. 여러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아시아 콘텐츠의 허브 국가로 이제 한국이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지금 유연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방식이라든지 출연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모두 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칸 영화제 이렇게 수상하게 된다는 거 이거 뭐 저는 좋긴 좋은데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세계 칸 영화제는 미국의 이제 아카데미가 우리가 흔한 말로 로컬이다. 그건 다 미국 영화 중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칸은 사실 이제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고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제일 첫 선에 꼽히는 영화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수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놀라운 게 그 한국 영화가 2개 부분, 그러니까 감독상이랑 배우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6개 부분인가가 경쟁에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잘 만드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이나 송강호 배우도 그 뭐 소감을 밝히면서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박찬욱 감독은
한 개 장르에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있다. 웃음도 있고 공포도 있고 감동도 있다 얘기하기도 하고 송강호 배우도 외신들이 보기에는 우리 영화가 역동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 역동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송강호 배우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플랫폼도 워낙 다양하고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K-팝을 이끌고 있는 또 BTS 있습니다. 네. 저 BTS. 네.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미국 백악관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요. 백악관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서 오늘 31일 BTS를 만나 반아시안 증오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중음악 그룹을 백악관에 초청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네. 그것도 아시안 그룹을 또 초청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자랑스럽기도 한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유엔 총회도 참석을 했잖아요. 이 국제 무대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 저는 뭐 마음에 드는데 네. 또 이걸 또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자체가 BTS의 위상을 지금 말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BTS가 지금 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큰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10대나 20대들에게 도달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백악관에서도 아시아 증오범죄나 차별 문제를 BTS가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BTS 팬들이 아시아 증오범죄랑 차별이 뭔데? 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자체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룹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례를 보니까 네. 반전 그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뭐 BTS, U2 뭐 이런 서구 네. 그룹의 뭐 밴드 그룹 이런 아티스트들이 주도해 왔다면 이제 그 자리에 BTS가 와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특히 반아시안 증오범죄, 처벌,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 내의 이 증오범죄가 더 심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10,000건 이상 발생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를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서 증오범죄가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데 예. BTS가 이 방탄소년단이 그간 증오범죄 관련돼서 이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게 사실이기도 해요. 네, 뭐 SNS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모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국제 무대에서 연설이나 이런 거에서도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해왔는데 네. 사실 이제 BTS는 정도 되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보편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심지어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정갈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네. 신선하기도 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그 네. 아미의 정체성 자체도 이 차별에 대한 저항이 바로 우리의 그렇죠. 뭐 정체성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눈여겨봤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도 어떤 방탄소년단을 인종 갈등의 봉합의 고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좀 초대를 하는 어떤 의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을 하지만 감사한 일이네요. 네. 인기가 좋으니까 초대하겠죠 근데 뭐. 이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이든이 BTS를 만나주는 건지 그렇죠. BTS가 바이든을 만나주는 저는 건지 후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위상이 네, 맞습니다. 남다릅니다. 이것들아 고마운 줄 알아라. 죄송합니다. 이것들아까지는 아니죠. 바이든 지지율 지금 30%대밖에 안 돼요. BTS 가면 약간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BTS가 뭐 남미, 백인, 뭐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 그렇죠. 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예, 하고 이것들을 이제 관통하는 플랫폼이 만들어낸 스타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좀 지구적인 뭐에서 봐도 굉장히 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요 소식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28일 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네. 들렸던 것 같아요. 29일 날 알려졌는데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건희 사랑이
그 홈페이지라 하나요? 네, 이게 거기? 대통령 집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무슨 SNS 활동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SNS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일인가 이게 일단 의문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계속적으로 언론이 반복적으로 뭐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 뭐 신발은 뭐다 이런 기사들을 일부 매체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이게 셀럽 놀이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뭐 이 부분에서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뭔가의 어떤 기획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 밖에서 김건희 여사 개인이 이것들을 다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이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말씀했으니까 언론이 신발에 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네, 네. 예. 신발에 왜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셀럽화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매체가 그런 건 아니죠. 디지털에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바이럴이나 그 PV를 노리는 매체들이 주로 이제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이제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본질적으로 어떤 뉴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진지하게 언론들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원 YTN 앵커 김한길 기자 함께했습니다.